그는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냈죠. 젊은 시절엔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오직 자식들이 남들보다 잘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늙으면 딸에게,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그 아이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마도 우리 준호가 성공하길 바라잖아. 유학 가서 큰 사람 되려면 이 방법뿐이야. 딸의 그 한마디에 그는 하나뿐인 집을 팔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외손자의 유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순간 자신의 노년도 송두리째 넘겨버린 것임을 말입니다. 돈도 잃고 집도 사라졌는데 딸 가족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그는 이 모든 것이 기막힌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유언장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도장 하나를 꾹 눌러 찍음으로써 잘못된 모든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딸 가족 세 식구가 뒤늦게 진실을 알고 달려와 무릎 꿇고 통곡하며 매달렸을 때 그는 그저 종이 한 장을 내밀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반격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지한 찢어발기는 싸움 없이 판 전체를 뒤집어버린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을까요? 그 유언장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가족들을 그토록 처절하게 울게 만들었을까요? 치유의 인생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올해 나이는 75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람을 끄고 창밖이 밝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눈꺼풀이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해지더군요. 침대 머리맡 벽에는 누렇게 바랜 옛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은 한가운데 서 있고 30대였던 저는 그의 왼편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앳된 남매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진 찍던 날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제가 계속 눈을 찌푸리는 바람에 웃는 표정이 참 어색했었죠. 여보, 시간 참 빠르지. 저는 손을 뻗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네. 남편이 떠나던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침대맡에서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는 것을요. 차라리 당신이 먼저 가는 게 나아. 남은 내가 여기서 천천히 기다릴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는 잘 버텨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경기도 외곽 수원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장만했던 3층짜리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대지는 넓지 않았지만 제가 쓸고 닦아 늘 반질반질했습니다. 위층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우리 부부의 침실은 잠가버렸고 저는 아래층 방 2칸만 쓰며 살았습니다. 내 집이니 전기세 걱정 없고 혼자 사니 외롭긴 해도 자유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둥글레 차를 한 주전자 끓이고 밀짚 모자를 쓴 채 뒷마당 텃밭에 나가 나무를 말렸습니다. 가끔 골목 어귀 시장에 나가 채소나 반찬거리를 살 때면 단골 상인들이 묻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혼자세요? 그들은 늘 그렇게 물었고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들이 묻는 말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제 아들 민석이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더 큰 기회를 찾겠다면서요. 처음엔 매달 전화라도 하더니 점점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군요. 올해 설날에는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설 분위기가 안 난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가 말한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딸 수진이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시집가서 나쁘지 않게 살고 있었죠. 사위는 건설 입찰 쪽 일을 하는데 직함은 엔지니어링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돈 없다, 힘들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저보다 훨씬 넉넉하게 사는 건 분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유일한 외손자 준호를 데리고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올해 18살입니다. 키가 훌쩍 크고 말랐지만 말씨가 상냥하고 저를 보면 늘 싱글벙글 웃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 두부조림 진짜 맛있어요. 녀석이 밥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면 저는 신이 나서 냄비째 들이밀며 덜어주곤 했습니다. 입에 맞으면 많이 먹어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준호가 뭘 좋아하는지는 이미 제 마음속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 게 별로 없는 늙은이지만 준호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젊은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성적도 좋고 특히 영어를 잘한다고 했어요. 토익인가 뭔가 하는 시험에서 900점을 넘었다며 자랑할 때면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싶대. 내년에 유학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학이라니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입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수진이가 덧붙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준호가 그러더라. 자기가 성공하면 나중에 엄마 모시고 미국 가서 같이 살 거라고.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소식이 끊겼는데 남은 나를 챙기겠다는 건 결국 외손자의 말 한마디뿐이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헛산 인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내 말 들어봐. 지금 안 도와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해. 며칠 뒤 수진이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부드럽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녹차를 우려내 갔지만 딸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고 제 눈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돈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이번엔 달라. 나나 그 이한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준호한테 주는 거잖아. 저는 즉답을 피하고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불 위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전복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내장을 넣어 고소하고 뭉근하게 끓여낸 죽이었습니다. 때마침 2층에서 준호가 내려오며 뭔가를 오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전복죽 냄새죠? 저는 그래 하고 대답하며 아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준호는 칫솔을 문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이 캘리포니아 쪽 대학에 지원해 볼 만하대요. 어학 점수 잘 나오면 장학금도 노려볼 수 있고요. 학비가 많이 비싸지? 제가 물었습니다. 1년에 한 5천만 원은 들죠. 준호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희망이 있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수리에 뜨거운 기름을 천천히 붓는 것처럼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막혀왔습니다. 수진이가 곁눈질로 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안심해. 엄마 돈 뺏으려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엄마 그 집 지금 팔면 그 돈 이자만 가지고도 준호 3년 학비는 될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디서 살고?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지내면 되지. 준호 유학 가고 나면 내가 매달 월세 낼게. 말은 참 쉽게 하지만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놓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 외곽의 이 집은 위치가 애매하긴 해도 땅값이 꽤 나갔습니다. 옆집 최신애가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8억 원에 거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상태도 더 좋고 뒤에 텃밭도 딸려 있으니
못 받아도 9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을 팔라고. 너희 정말 진심이니? 저는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매매 계약서, 사본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먼저 봐봐. 그이가 아는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지금 시세가 딱 좋대. 10억에 내놓고 좀 깎아줘도 남는 장사야. 제가 건네받은 서류 뭉치 위로 손이 떨렸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고 제가 잘 모르는 양도세니 뭐니 하는 세금 문제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감정평가서까지 다 준비되어 있더군요. 저한테 생각해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게 아예 판을 짜온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데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할머니 은혜 절대 안 잊어요. 나중에 미국에 자리 잡으면 꼭 할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이의 말은 부드러운 실타래처럼 꽉 뭉쳐있던 제 마음속 돌덩이를 조금씩 풀어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좋다고도 싫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귓가에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보, 똑바로 봐야 해. 웃는 얼굴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야. 밤새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거실에 앉아 입가에 펜을 문 채 인상을 쓰고 있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어로 된 두꺼운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그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젊은 애한테 기회가 왔는데 밀어줘야지. 스스로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수진이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매매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후 집은 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복비를 떼고 남은 돈이 지정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1억 원은 수진이의 제안대로 사위 명의로 된 교육 신탁 계좌라는 곳에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 비자 받을 때 재정 증명이 쉽다고 하더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돈 중에서 당장 생활비로 쓸 2천만 원만 현금으로 찾고 전세 보증금으로 쓸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하고 안전한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맘 편히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될 거야. 저는 코끝이 징해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딱 하나만 바란다. 준호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거 다 할머니가 해준 거라고 잊지나 말라고 해.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딸의 눈동자 밑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그늘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할 때 가늘게 떨리던 그 손가락의 환희도 눈치채지 못했죠. 내 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고, 제 외손자의 미래를 샀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원룸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2층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낡은 타일 바닥에 회색빛 벽지. 주방은 좁았고 가스밸브는 뻑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구해준 곳은 조용했고 아래층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도 계셨죠. 엄마, 여기 괜찮지? 짐 정리를 돕던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은 매주 준호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챙겨주겠다고. 그때 딸의 눈빛은 맑았고 말투는 자연스러워서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울렛에서 샀다며 새 옷도 한 보따리 사왔죠. 엄마, 내복 너무 낡았더라. 이거 준호가 고른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히 준호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영어 면접 준비 중이라며 제게 영어 단어를 가르쳐 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버클리 갈 거예요.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발음도 안 되는 그 단어를 따라하며 그래, 버클리, 할미가 평생 기억하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출국 준비로 너무 바빠서 매주 오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내가 전철 타고 갈게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절대 움직이지 마. 서울길 복잡해서 길 잃어버려. 그 말투가 어찌나 급하던지 옆에 있던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기다리세요. 저희가 갈게요. 그 뒤로 3번째 달에는 2번밖에 오지 않았고 4번째 달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준호 서류 문제로 은행만 3군데를 돌아다녀야 해. 5번째 달, 저는 엽서 한 장을 써서 준호에게 보냈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귀여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엽서였습니다. 할미가 보고 싶다고 쓰고 웃는 얼굴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6번째 달의 어느 오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서울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집 이사 간 지 꽤 됐는데요. 어디 딴 데로 옮겼다고 하던데.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림자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해 미국 비자니 뭐니 검색해 보려 했지만 영어를 모르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출국 기록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방법이 없어서 제 구형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준호가 만들어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준호 이름을 쳤는데 세상에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홍대의 유명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빨대를 입에 물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적힌 글귀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울 엄마가 유학은 너무 비싸대. 그냥 한국 대학 다니는 게 꿀이지.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마우스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터진 비닐봉지처럼 속이 텅 빈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 준호의 웃는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팔게 만든 그 아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던 그 아이.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고 문자로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펜으로 꾹꾹 눌러 4글자를 적었습니다. 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붙였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다시는 정에 휘둘려 착각하지 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는지 그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서 작은 가방 안에 통장, 이체 확인증, 그리고 파란 펜으로 신탁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챙겼습니다. 신탁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게 내 전 재산 10억 원 가까운 돈을 넘겨준 방식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태영 엔지니어링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이어폰을 낀 채 고개만 들어 누구시냐고 묻더군요. 이동훈 씨, 장모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해하며 막으려 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회색 셔츠를 입고 인상을 쓴 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귀찮다는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를 낮춘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게. 자네 그 돈 준호 유학비로 쓴 거 맞나? 그는 저를 빤히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장모님, 연세 드시더니 의심만 내셨네.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누굴 속입니까? 준호 미국 안 갔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거짓말했어. 준호 한국에 있는 거 내가 사진으로 다 봤다. 이동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의자 등받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나중에 마음 바꿔서 한국 대학 간 거예요. 이미 돈은 다 투자해서 뺄 수도 없어요. 장모님, 제발 와서 행패 좀 부리지 마세요. 내 집 판 돈이야. 제가 가방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라고. 그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이 자원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때 서류에 다 서명하셨죠. 전적으로 본인 의사로 외손자 교육 자금으로 증여한다고. 법적으로 이건 증여지. 빌려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양심이 있어. 목이 메어 쇳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대출 이자에, 애학비에 서울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어요. 변호사 공증 다 받았고 장모님이 직접 서명한 거 녹취도 다 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야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도꼭지 튼 것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친구 소개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체 기록,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 교육 신탁이라고 적힌 종이를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차용증도 없고 돌려받기로 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단순 증여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당시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속았어요. 애초에 유학 보낼 생각도 없었다고요. 제가 아이처럼 애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친따님이시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류 뭉치만 내려다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갈 곳이 있는 그들과 달리 저는 길 잃은 그림자처럼 갈 곳을 몰랐습니다. 옛날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 집은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 방바닥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 있는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이체 확인증을 꺼내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죽, 은샘, 치, 자. 저는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날 아침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경기도 파주 외곽에 있는 평화요양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색바랜 5층짜리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환영하지 않는 눈빛으로 말이죠. 김영자님이시죠? 옆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소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방은 3층이고요. 화장실은 딸려 있는데 온수는 시간 맞춰 나옵니다. 식사는 50안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한 뒤 가방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3층 복도의 전등은 깜빡거렸고 발걸음 소리가 동굴처럼 울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생각보다 더 밤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철제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창밖은 낡은 옥상 뷰라 햇빛도 반쯤 잘려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신탁이라고 적힌 그 종이를 꺼내 네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소리 없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복도 끝에서 세수를 하고 공용 세탁기는 늘 꽉 차 있어서 젖은 빨래를 방으로 가져와 창가에 널어야 했습니다. 식당 밥은 싱거웠습니다. 두부는 젖은 종이 같았고 깍두기는 너무 쉬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죽어나갔고 매달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쪼개 살았습니다. 가끔 마당 벤치에 앉아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보거나 나무가 흔들리는 걸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휴대폰이 울리면 딸인가 싶어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스팸 문자만 와도 덤덤했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점심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래층이 시끄러웠습니다. 3층 심씨 할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침 지나가다 보고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제때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시네요.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폴로 셔츠를 입고 백발이 성성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낀 그는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5층에 사는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은퇴한 지는 좀 됐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그가 시원한 미숫가루 2잔을 들고 제 방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심할머니 도우신 거 영웅이시잖아요. 영웅도 더위는 식히셔야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수원집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님한테 그 집 판 돈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팔아서 줬어요. 자발적으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률봉사단 자문위원 최인수. 만약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뺏긴 걸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명함을 내려다보는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제가 아직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유언 신탁이니 뭐니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가 그려준 화살표와 어려운 용어들이 적힌 종이를 들고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르신이 지금 그 돈이나 권리를 포기하면 죽고 나서 그들이 또 가져갔었습니다. 그 꼴 못 보시겠으면 법으로 막아놔야 합니다. 저는 창밖 빨래 건조대에 널린 회색 꽃무늬 몸옌 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게 꼭 제 신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지금 남은 건 연금이랑 보증금 몇 푼뿐인데요. 그가 빙긋 웃으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모든 연금 그리고 어르신 사후에 남을 그 작은 재산들 신탁과 유언장으로 묶어두면 밥그릇 하나도 그들이 못 가져갑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언장을 공증받으면서 불효자 상속 배제 조항을 넣는 겁니다. 생전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자식인데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공개해서 그들이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똥줄이 타게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방에 틀어박혀 1시간 동안 옛날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가족 모임, 손자 졸업식, 딸의 자랑스러워하던 표정. 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만 남겼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낸 세월로 맺어지는 거였어.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결정할게. 이번엔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자. 일주일 후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자금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 잔고, 국민연금, 각종 수당을 모두 신탁 자산으로 묶었습니다. 오직 저의 생활비와 의료비로만 쓰이도록 했고, 제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전액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되도록 했습니다. 가족 상속부는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유일한 예외로 큰아들 박민석을 지정했습니다. 비록 연락은 뜸했지만 적어도 그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냉정함은 이해할 수 있어도 악한 마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속 조항을 달았습니다. 딸 박수진, 사위 이동훈, 외손자 이준호는 2023년 3월 이후 본인과 경제적, 정서적 교류를 단절하였으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유산이나 신탁 자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 서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손끝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본을 잘 보관하고 그중 한 부를 그들 앞으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원 옛 동네 친구인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주야, 너 지난번에 수진이 만났다며? 남문시장 쪽에서 집 보러 다닌다더라. 왜? 별거 아냐. 다음에 만나면 전해라. 내가 유언장 다 썼고 내 재산 몽땅 기부한다고. 나 죽으면 장례는 네가 좀 도와주고. 걔네들은 올 필요 없다고. 수학이 넘어 미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야? 너 걔네가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찾아오라지. 와서 따지든 울고불고 하든. 어차피 이제 줄 것도 없는데 뭐. 전화를 끊고 신탁증서 사본을 서류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지만 굳이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마당에서 손톱을 깎고 있는데 정문 쪽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엄마 나와봐. 박수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수진이와 사위, 준호가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손톱을 깎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유언장이니 신탁이니 이게 다 뭐야?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들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준다고 안 했다.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쓴다고 했을 뿐이지. 내 돈이지 내 돈 아니잖니. 엄마, 그 최 변호사란 사람한테 속은 거지.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 정식 로펌 소속도 아니야. 그럼 고소하든가. 제가 대꾸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준호도 사실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어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톱깎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반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유언장 썼다니까. 달려오는 게 오해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유산 상속을 0으로 만들어? 남들이 알면 우리 매장당해. 남들 눈은 무섭고 내 눈은 안 무섭니? 제가 셋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집 한 돈은 내가 자원해서 준 거라고. 그럼 이것도 받아들여라. 나도 자원해서 안 주는 거니까. 이동훈이 참다 못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봐요 장모님. 태도가 왜 이럽니까? 신탁이니 뭐니 해도 장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돈 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제가 글을 쏘아봤습니다. 소송. 그래 해봐라. 나 부양했다는 증거 하나라도 가져오면 내 반대 주마. 그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할 말이 없는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엄마 딸이잖아. 핏줄한테 어떻게 이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의 울부짖음과 사위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하고 쫓아오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자원했다고? 그래, 지금도 자원해서 안 주는 거야. 공평하잖아. 철문을 닫자 창밖에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처음으로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빨아 널려고 하는데 1층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가족들이 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올려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입던 몸옌 바지 차림으로 남편이 남긴 멈춘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문을 열자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화장이 들떠 있었고 사위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란 말은 안 하마 제가 문을 막고 섰습니다. 엄마, 우리 화해하러 왔어. 수진이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신탁 그거 엄마가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서.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무효 소송 가능하대요. 근데 가족끼리 그러기 싫어서. 준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후회해요.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 말만 듣고 죄송해요. 저는 준호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발로 PC방을 드나들었겠지. 수진아, 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 그런데 너는 나를 잊었더구나. 저는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가져가라. 확실하게 적혀 있으니 딴 말 말아라.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진짜 다 끊어버린 거야? 나랑 준호 이름 다 뺐어? 사위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건 법적으로도 너무한 처사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 착한 건 호구 잡히기 딱 좋은 거였습니다. 소송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저는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겠지. 집도 없고 돈도 묶였는데 이제 와서 효도. 웃기지 마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문틈을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진짜 찾아올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엔 그 눈만 보면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올 거면 오고 뭐 바라고 올 거면 오지 마. 쾅.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양철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풋사과 하나를 깎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문이 시큼하면서도 떫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시큼함이 쓰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단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아침엔 두부 한 모에 김치, 점심엔 요양원 식당밥, 오후엔 가계부를 씁니다. 4월 21일 콩나물 1 500원, 세제사 900원, 전기세 12 300원, 내 마음의 평화, 가격 미정. 마지막 줄을 쓰고 혼자 낄낄거렸습니다. 늙은이 농담도 느나 봅니다. 최 변호사가 가끔 장기를 들어옵니다. 하루는 그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후회 안 하세요? 너무 매정하게 끊어낸 거 아닌가 하고요. 저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뭐가 매정한 건지 알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안 주는 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평생 나 자신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준 게 진짜 매정한 거지. 난 75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한테 친절해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노년에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준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할머니, 저 대학원 붙었어요. 할머니, 저 알바 시작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사과도 화해도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 누구의 뒷배도 언덕도 되어주지 않겠다고. 내 나이쯤 되면 깨닫게 됩니다. 누가 배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의 마지막 몇 년을 오로지 나를 위해 살 배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난 청명절 요양원에서 단체로 성묘를 갔습니다. 저는 남편 묘소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옛날 사진,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곶감을 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식 안 믿어. 남은 내 인생은 온전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봤으면 깜짝 놀랐겠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나 이번엔 꽤 괜찮게 살고 있어. 돌아온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자전거 뒤에 어린 준호를 태우고 달리는 꿈이었습니다. 준호가 풍선을 들고 소리칩니다. 할머니 더 빨리요. 날아가게요. 꿈속에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안 돼. 너무 빠르면 넘어져. 바람에 치맛자락이 날리고 귓가엔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75. 가진 재산도 없고 대단한 성공도 없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참 생각보다 끈질기더군요.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식탁 위에 음료수 봉지를 내려놓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혜였습니다. 너 이거 싫어하잖아. 근데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녀석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혜를 컵에 따랐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온 거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죄송해서 왔어요. 저는 녀석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저 신탁 그거 법 조항 찾아봤어요. 제가 뭐라 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사과드릴 자격은 있나 해서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른들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빚진 것도 아닌데. 저는 식혜 한 잔을 녀석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저 이제
알바 2개 뛰어요. 낮엔 인턴하고 밤엔 배달하고.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나요. 여기서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씩씩한 게 아니라 독한 거다. 준호가 식혜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녀석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자신부터 똑바로 알아야 할 거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가계부 옆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준호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저는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라. 단. 보상이나 유산 같은 거 기대할 거면 오지 마라. 녀석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쯤 남은 식혜를 바라보며 예전에 녀석을 하교시키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녀석은 이런 음료수를 쪽쪽 빨며 걸었었죠. 누군가는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인자하던 할머니가 노망이 나서 독해졌다고, 어떻게 핏줄을 끊어내냐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삼켜왔던 말들, 억누르던 서름, 흘리지 못한 눈물들을 이제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저는 독해진 게 아니라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75세, 이제야 남에게 뜯기는 사람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고소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탁과 유언장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지켜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자식에게 의지하는 대신 법과 이성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한 선택, 과연 무정함일까요? 아니면 성견지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